사실 저희가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 시간대를 이렇게 강연을 시도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요번에는 그 정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참석하기 힘든 오후 1시 40분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진행되는 강연 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다른 회 강연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오후 저번에 진행했던 저녁 시간이나 오전 시간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작가님 인사를 먼저 하시고 바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뮤트, 그러니까 음소거를 하고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시작을 할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은 저는 영화 평론가 뭐 이제 대중문화 평론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전에 신의 21 기자로 좀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 잡지 뭐 이제 브리트라든가 A 코믹스라든가 그런 거 만들었었고, 뭐 부천 영화제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도 한 3년 정도 이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글 쓰고 강연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미나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안 그래도 이제 마침 어제 그 아카데미상 작년에 이제 그 기생충으로 그야말로 이제 정말 대박을 터뜨렸던 아카데미상에서 다시 미나리가 작품상이라든가 뭐 이제 그 감독 그다음에 갖다가 이제 나무주연 뭐 하여튼 6개 부분에 올랐습니다. 어, 작년에 이제 기생충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휩쓴 거, 그야말로 갖다 이제 주요상들 다 휩쓸었는데 그것이 이제 과연 한국 영화가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물론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래드 피트가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감독이라든가 이제 또 있을 때 이제 물론 일단 한국계 미국인 우리가 흔히 이제 제미고프라고 이야기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이제 감독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 영화인 건데 그 안에 이제 한예리, 뭐 윤여정, 뭐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이제 활동하고 그 안에서 이제 출연을 하고 그런 영화가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아카데미에서 이제 상을 받게 됐는데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한 약간만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골든글로브에서는 이제 그 이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도 갖다가 이제 그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분명히 어떤 그 한국계 미국인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언어가 한국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50% 이상이 쓰이기 때문에 이건 외국 영화로 봐야 돼라고 하는 입장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복잡한 거. 근데 뭐 아카데미상도 작년에 기생충에서는 그야말로 영어로 갖다 대상한 게 하나도 없는데 상을 받는 것처럼 아카데미상도 이제 점점 더 이제 확장되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일단 먼저 이 미나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좀 해보면은 일단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 미나리 일단 줄거리에 대해서 약간만 잠시만요. 요거 들어올 때마다 어드미스 눌러주시면 예, 그냥 한 번씩 누르시면 되고요. 예, 네, 요 들어올 때마다 요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게 네네, 뜨거든요. 그러면 예, 들어오게끔 알겠습니다. 만들어주시면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줄거리에 대해서 왜냐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있을 거니까 약간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영화의 배경은 이제 1980년대 미국입니다. 그때 이제 그 여기 이제 주인공인 제이콥과 머니카 부부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딸 앤과 아들 데이빗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80년대 이미 갔다가 이제 앤이 10살이 넘었고 데이빗이 갔다 7, 8살 정도 이제 되는 걸 보면은 이들은 아마도 70년대 미국을 이제 간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미국에 이민을 간 1세대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앤과 데이빗이 바로 이제 한 2세대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서부터 이제 그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냥 이제 그 뭔가 도시에서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다가 제이콥이 농장을 하고 싶다.
뭔가 이제 아마도 이제 뭐 한국에서도 아마 시골에서 이제 그 시골 출신, 그러니까 농촌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제이콥이 그런 걸 이제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칸소라고 하는, 우리가 이 아칸소라고 하면 사실 저 아는 곳이 별로 없죠.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클린턴이 원래 갖다 주지사로 있었던 곳이 이제 아칸소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아주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골에서 이제 농장을 짓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 부부가 오게 되는데, 이 여기가 이제 그 사실 이제 오면서부터 갈등이 약간 있는데, 이 갈등의 주된 이유는 뭐냐면은 아들인 데이빗이 약간 병이 있습니다. 심장병이 약간 있어서 이 시골로 가게 됐을 때는 문제가 뭐 병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병원을 갈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뭐 대사에도 나오는데 뭐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제 갈 때부터 이제 갈등이 있고, 심지어 이제 집 같은 경우에도 갖다가 이제 그 트레일러를 갖다가 이제 개조해서 만든 집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불만이 있었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가서 병아리 감별사로 갔다가 이제 제이콥도 모니카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은 시간에 제이콥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농장을 만드는데, 이게 뭐 쉬울 리가 없죠. 게다가 이제 둘 다 이제 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을 봐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외할머니인 순자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이 가족, 네 명의 가족과 외할머니가 포함된 그런 가족이 이 안에서 이제 그 어떻게 말 그대로 갖다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갖다 이제 어떤 식으로 갖다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영화를 그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민자가 세운 나라입니다. 뭐 이를테면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그냥 이제 처음에, 왜냐면 이제 콜럼버스가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디언이라고 불렀는데, 거기가 이제 네이티브, 뭐 원주민이죠.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미국의 건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그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주로 이제 그 이런 그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서 뭐 이를테면 아일랜드계 아니면 갖다가 이탈리아계 이런 사람들이 약간씩 차별도 받으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어떤 갱스터 영화들이 갖다가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아일랜드계와 이탈리아계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약간 늦게 와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앵글로색슨과 다른 그런 어떤 차별들을 좀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다가 이제 범죄 소식에 좀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국가입니다. 이민자가 세웠고,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로 가서 자신들의 이제 그 정착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미국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이제 신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들 그들의 고대 신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갖다 살고 있던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는 거고, 미국에서 와서 기껏해봤자 이제 200년 좀 지나고 그런 나라에서 신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미국의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된 것들은 이 서부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부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 이민자들이 갖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곳들은 그 보스턴과 뉴욕과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부 지역이었었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점점 이제 미국의 어떤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LA 지역과 이제 그쪽에 있는 것 같다가 이제 서부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어, 유럽이라고 하는 땅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온 사람들은 뭔가 약간 좀 이제 그 나라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불만이 있었거나 살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오게 된 것이고, 또다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서부로 가게 돼요. 완전히 정말 아무런 갖다가 이제 연고도 없는 서부로 가게 된 것은, 또 다른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갖다가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래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개척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에서도 서부 개척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를 어떠한 식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서부 영화들 보게 되면은 뭐 역마차라든가 하이눈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을 이제 주로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데, 어떤 인디언과의 어떤 싸움,
그다음에 갖다가 이제 뭐 악당들이 있고 보안관이 총을 가지고 총싸움을 하면서 그들과 대단히 갖다가 뭔가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면서 뭔가 생존하는 이런 이야기를 흔히 서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서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미국인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갖다 살아남는가 즉 개척과 생존이라고 하는 것들 즉 이민자가 어떻게 미국인이 되는 과정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부국에서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약간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미국인이 바로 이제 그런 신화가 없는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부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자신의 신화로 만들었고 그와 동시에 또 이제 그 80년대, 70년대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스타워즈라고 하는 것들도 미국인의 어떤 그런 신화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지금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인들이 왜 좋아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왜냐면 미국에서 갖다가 거의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영화제들 그리고 인디 영화에 갖다 가장 중요한 큰 영화제라고 하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이제 그 상을 받고 그다음에 갖다 관객상도 받고 이제 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이들이 이 제이콥 부부가 아칸소로 처음 가서 그야말로 한국인들도 거의 없고 뭐 아시아대 자체가 거의 없는 심지어 뭐 흑인도 별로 없는 그러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새로운 갖다가 이제 자신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어떤 곳을 개척을 하고 그 사람들과 이러저러하게 막 얽히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자체가 바로 어떤 서부극과 일치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미나리를 일종의 서부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이제 그 미국인들에게도 어떤 그 대단히 갖다가 이제 그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이야기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그 금방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 이제 바로 이게 재미교포가 이제 그 아칸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외국에 나가서 처음으로 갖다 이주를 만약에 한다면은 당연히 갖다 처음에 살게 되는 곳은 아마 보통의 경우에는 그 도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교포들 역시 마찬가지 1세대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뭐 뉴욕, 보스턴 뭐 이제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LA 뭐 이제 샌디에고 뭐 이제 그쪽 지역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한인타운 같은 경우도 LA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가게 되면은 일단 재미교포가 하게 되는 일 자체가 만약에 갖다 이제 그 자금이 조금 있으면은 가장 먼저 이제 뛰어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로 편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갖다가 이제 슈퍼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첨가물점 그다음에 세탁소 말 그대로 갖다가 이제 그 어떤 되게 노동력을 많이 이제 투여를 해야 되는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자신한테 어떤 자본이 없거나 그렇게 되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제 뭐냐면 갖다가 이제 그 어떤 호텔이라든가 그런 숙박업소 같은 데서 뭐 청소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갖다가 이제 뭐 그런 그 육체노동 같은 것들을 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영화들에서 이제 그 재미교포가 한국인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미지 몇 개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스파이크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의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스파이크리 감독은 흑인이고 이 사람은 주로 흑인의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그 9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흑인의 어떤 이야기를 갖다 되게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 바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슈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슈퍼가 바로 뭐냐면 갖다 이제 그 흑인 구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한인 타운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은 구태여 그 지역을 가서 하는가? 왜냐면 당연히 한인 타운에는 갔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간 사람이 들어갈 곳이 별로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흑인 구역을 갖다 먼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이제 그 안 좋은 시각이 있어요. 코리안에 대해. 그 시각은 어떤 거냐면은 한국인은 우리를 그러니까 스파이크리가 이야기하는 흑인들을 무시하고 돈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갖다 예를 들면 그 거스름돈을 주는데 그 손에다 주지 않고 그냥 갖다가 이제 그냥 카운터에다 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돈은 흑인 구역에서 벌면서 우리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우리를 무시해. 뭐 이런 식의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영화는 갖다 마이클 더글라스가 이제 출연을 했었던 폴링 다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갖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또 90년대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도 이 마이클 더글라스가 이제 그냥 이제 화이트 컬러 백인인데, 이 영화는 갖다가 약간 좀 이제 뭐냐면 오히려 백인의 분노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죽어라고 갖다가 이렇게 자기는 갖다 미국인이고 뭐 그다음에 열심히 살고 막 이제 맨날 해왔는데 계속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민자들은 계속 잠시만요. 예. 네, 지금 음소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음소거 안 되신 분들 음소거를 부탁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워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백인이 약간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가 더 먹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약간 분노를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마이클 더글라스가 출근하다가 어떤 뭐 교통체증이 되고 막 이제 막 불만을 가지게 되고 해고되고 막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슈퍼를 들어갔는데 거기 마침 또 이제 코리안이에요. 근데 그 코리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민자들이 우리를 갖다가 더 힘들게 하고 있어. 너희들은 여기 와서 우리한테 뭘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약간 이 코리안이 이런 종류로 갖다가 이제 그런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되게 갖다가 뭔가 이렇게 돈만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좀 이제 약간 안 좋은 시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 나쁜 이제 김씨네 편의점이라고 하는 이제 시트콤이 이제 미국에서도 되게 인기였었고 한국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물론 배경은 이거는 이제 미국은 아니고 캐나다예요. 캐나다 이제 아마 밴쿠버일 건데 밴쿠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편의점을 하고 있는 김씨네 부부가 나오는데, 옆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이 부부고 이 사람들이 이제 1세대이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두 남녀가 아들과 딸, 그래서 이제 2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근데 보게 되면은 그렇게 코리안에 대한 나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제작자가 또 이제 아마도 이제 재미교포이고 이름을 봤을 때 그렇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보여줬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종류의 어떤 그런 직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아마도 이런 식의 이제 슈퍼, 그다음에 뭐 첨가물점,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한인이라고 이제 재미교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영화 미나리를 딱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갖다가 이제 완전히 시골인 거죠. 게다가 그 마을에는 그야말로 갖다가 이제 흑인도 거의 없고 백인들이 조금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감별소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편의점 같은 데는 아예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되게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동안 어떤 한인들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약간 벗어나서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화가 미나리가 이제 어떠한 점으로 이제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호평을 받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물론 종교적인 의미의 구원도 있겠지만은 보통의 그냥 보편적인 의미에서 어떤 대단히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갈등들을 서로 풀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대단히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게 되면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미나리에서 이제 이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우리는 서로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랬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아마도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것들도 뭔가 한국에도 대단히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땅, 신천지, 그 다음에 갖다가 이제 뭔가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뭔가를 갖다가 완전히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부부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믿음과 서로를 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아칸소로 오게 되면서 갈등이 계속 증폭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갖다가 이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어떤 그런 갈등과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가족이 말 그대로 재결합하는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이제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들처럼 이제 그 보편적인 것으로서도 충분히 그 어떤 그야말로 이제 공감할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또한 이 영화에는 분명하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들 또한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저희가 이제 쓴 것처럼, 이를테면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 데이빗은 다윗, 폴은 누구냐면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제이콥 가족이 처음 아칸소로 왔을 때 이들을 가장 환대해주고, 그다음에 농사를 도와주고, 제일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폴은 바로 이제 바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갖다 이제 대치가 되는데, 여기 보면 남자 주인공들의 이름을 다 이제 뭐냐면 성경에서 갖다가 이제 대치될 수 있는 이름으로 갖다가 지은 것에는 의미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성경적인 어떤 구원의 의미들도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폴은 누구인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게 되면 이제 약간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제이콥을 만났을 때 자기가 한국 전쟁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갔다가 아칸소에 갔다가 이제 그야말로 갔다가 이제 정착해 있는 이런 사람인데, 처음에 보면 약간 이상해요. 뭔가 방언 같은 것들도 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갖다가 뭔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중얼중얼 거리고 막 그러고, 심지어는 뭐냐면 갖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갖다 이제 이 제이콥 부부가 처음으로 갖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는 건데, 딱 보시는 것처럼 동양에는 그야말로 이들밖에 없죠. 흑인도 없고, 그야말로 유색인종은 갖다가 딱 저 부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폴을 보고선, 폴은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고 일요일만 되면은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길을 갖다가 계속 이제 걸으면서 소위 말해서 고행을 하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고행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갖다가 또 이 사람은 갖다가 또 이제 일종의 엑소시즘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십자가를 들고서 이제 고행을 하는 것을 보고선 그 교회를 다니는 백인 아이들이 보고서 막 비웃어요, 폴을. 저 사람은 갖다 미치광이야. 집에 가면 갖다가 뭐 침대도 없대. 물도 안 나온대. 그러면서 갖다가 저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갖다 폴은 이상한 광신도이고 미친 사람처럼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이를테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미로서 흔히 그런 게 있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갖다가 이제 신을 갖다가 이제 영접하기 가장 이제 그런 좋은 사람이고, 오히려 그런 믿음 자체가 가장 거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이콥은 처음서부터 어떻게 보면 폴을 되게 이제 잘 대해주지만 폴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믿음만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폴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제이콥이 한국 작물을 가지고 와서 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아칸소식으로 재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이콥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아 그래요? 뭐 그러면서 그냥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를테면 갖다 이제 초반에 또 이제 누가 나오냐면 갖다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다우징이라고 그냥 이제 이런 철로된 이제 철로된 갖다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물을 갖다가 자기가 뭐 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역시 제이콥은 그걸 무시하고 내가 그걸 팔 수 있어, 우물을 팔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게 결국은 이제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을 보게 되면 결국은 다시 다우징을 해서 물이 있는 곳을 갖다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폴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족처럼 되게 돼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게 바로 아칸소식으로 농작물들을 갖다 만드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민자가 세운 건데,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달라요. 자기들이 갖다가 원래 고향에서 자기 살고 있던 곳에서 살고 있던 생활의 방식이 있고, 생활에 갖다가 어떤 그런 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데올로기,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다른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와서 미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과 다른 생각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이콥 가족도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한국에서 살던 방식과 생각이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미국에 와서 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게 되고, 아, 미국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미국인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외할머니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뭐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자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외할머니, 자기의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갖다가 이제 그 외할머니가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미나리입니다. 외할머니가 처음에 이제 미나리를 가지고 오면서 데이비스에게 한 말이, 미나리라고 하는 것은 작물은 어디에서도 잘 자라, 물만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딱 이제 통하는 거예요. 제이콥은 처음에 그걸 무시한 거예요. 물만 있으면은 갖다가 잘 자랄 수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나는 한국 방식으로 할 거야 라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여기서 바로 이제 뭐냐면 미나리가 그 냇가에 되게 이게 무성하게 이제 피어 있는 곳을 갖다가 이제 가서 미나리를 갖다가 이제 그 캐면서 데이빗과의 어떤 그런 그 서로 간의 유대감 같은 것들을 갖다가 형성을 갖다가 다시 확인하게 되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할머니가 가지고 왔고, 그렇게 데이빗과 외할머니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바로 이러한 어떤 가족이 갖다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복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보게 되면은 외할머니가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 그런 거예요. 이럴테면 이제 그 외할머니는 완전 한국 사람이죠. 그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갖다 여기서 이제 제이콥과 모니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래라고 생각을 해갖고 완전히 왔고 미국식의 방식들에 익숙해하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순자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아요. 미국을 와서도 그냥 갔다가 계속해서 한국말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빗한테 한약을 주고, 한국에서 갖고 온 멸치와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갔다가 이제 그 안에서 이 뭔가 이제 그 화투를 갖다 화투를 가르치면서 지랄 연명이라고 하는 욕을 계속 이제 그냥 이빨처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로레슬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이제 70년대 대단히 유행을 했었던 이제 그런 어떤 60년, 70년대에 되게 유행을 했었던 프로레슬링을 되게 좋아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느라고 그야말로 데이비스를 갖다가 약간 좀 소홀하게 대하기도 하고, 이러한 전형적인 그야말로 한국식의 할머니인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어떤 데이빗은 처음엔 약간 뭔가 어색해, 뭔가 할머니 뭔가 약간 좀 이제 안 좋은 것 같으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머니와의 유대감을 통해서 할머니가 이제 약간 그런 그 어떤 뇌졸중이 약간 오고 되게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할머니한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어떤 가정의 어떤 복원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자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또한 동시에 미국인들이 봤을 때에도, 미국인도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미국인들도 다 뭐냐면은 이주민들이죠. 자기가 이야기할 때 뭐 이를테면 아일랜드계야, 아니면 갖다 무슨 뭐 독일계야, 아니면 갖다 뭐 어디 가든 뭐 헝가리계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떠나온 고향, 이 정신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 뭐 3세대, 4세대로 가면 당연히 희박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들 역시 저 할머니라든가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자신들의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그림들이 있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갖다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갖다가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생활 방식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생각들은 또 지금의 미국인들하고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어떠한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한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잘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미나리라고 하는 것들이 왜 한국인들도 좋아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가장 주된 이유는 갖다가 이제 뭐 기생충의 작년에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이 아카데미에서 그야말로 갖다가 이제 그런 그 어떤 외국어로 되어 있는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위대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갖다가 이제 아카데미 육개목은 올랐고, 이러한 영화들을 갖다가 이제 당연히 갖다가 우리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이야기한 이제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인데, 바로 이제 이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다들 원형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 갖다가 이제 과거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억들이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갖다 되살려지는 것. 그러한 한국인의 원형으로서의 어떤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한국인들이 보면 갖다 대단히 갖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미국인들도 느끼고 미국인만이 아닌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러한 그 대단히 갖다가 이제 그 한국인 고유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갖다가 이렇게 나이가 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들이 또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선 마찬가지로 또 미국인들도 아니면 세계인들도 역시 동시에 외할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감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갈등과 복원이라고 하는 가장 전형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항상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약간 신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파라고 하는 거는 되게 한국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뭐냐면 이거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감성적인 측면이에요. 이거를 갖다 이제 심하게 하면은 누구나 이건 너무 심해, 이거는 갖다 너무 뻔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족이라든가 뭐 연인이라든가 이 안에서 느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실과 그런 상실들을 갖다가 다시 갖다가 이 복원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갖다가 가장 주요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이제 미나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뭐 세계적인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반드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좀 원형과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화 같은 것들을 따지고 막 들어가게 되면은 전 세계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편성이 의외로 찾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고 그것을 갖다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갖다가 이제 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등장을 시킨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갖다 잘 구성해서 이야기로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야기 자체가 대단히 보편적인 이야기가 동시에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그러한 방식으로 한국적인 것들을 갖다가 가장 보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일단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시간이 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은 좀 이제 괜찮습니다. 돼서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이야기가 돼서 지금부터는 갖다가 이제 좀 이제 여기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미국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영화적인 이야기를 좀 이제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갖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거니까 지금서부터도 갖다 거기 메시지로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좀 이따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미국 이민자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16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학교도 거기에서 다녔고 졸업도 거기서 했고 그 사회생활도 미국에서 하다가 작년 3월 13일 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루트를 통해서 뭐 한국에서 유학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그런 과정하고는 좀 별개로 저만의 제가 그냥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저의 경험의 폭은 좀 상당히 넓은 편이었고 관련해서 이제 미나리를 바라보는 측면이 조금 그 평론가님하고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미나리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나오는 영화인데 아카데미에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어 라는 좀 다른 측면에서 미국에서 이 영화를 바라봤을 때 이민자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왜 공감의 포인트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평론가님과 이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영화를 이해했던 부분 중에 몇 가지 공감되는 포인트, 지금까지 이제 영화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와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요. 좀 다른 맥락일 수도 있고요. 그런 포인트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영화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미국에서 특히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사실 백인이거든요. 뭐 인구 분포 중에 한 60%가 백인이고 13%가 흑인이고 한 10% 정도가 이제 히스패닉 계열, 에이시안 계열은 5%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영화가 백인들 사회 혹은 기자들이나 평론가 사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방금 아까 그 강연 중에 말씀하셨던 공감의 포인트가 그들의 입장에서 존재하는 건데 그 포인트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해하기로는 그거였어요. 사실 백인들이 이제 사실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역사가 굉장히 미천하지만 그 이민자로서 생활해온 지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된 사람은 350년이 지났죠. 그리고 근래에 온 사람들도 2세대, 3세대를 지나면서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그 아칸소라는 그 시골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모종을 하고 그 안에서 교회라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미국의 이민으로 온 인종에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봤던 건 할머니의 존재인 것 같아요. 할머니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야 우리 미국 할머니는 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미국에서의 할머니 상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90년대까지 존재했던 할머니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긴 하지만 따스함 그리고 약간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돈되지 않고 지저분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할머니 냄새. 예를 들면 저 그런 것 같아요. 그 윤정 할머님이 밤을 이빨로 깨서 먹여주는데 아이는 당연히 싫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공감 포인트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렇게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세대의 그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식의 정과 이런 것들을 갖다 따스함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다들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윤여정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대단히 한국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다 공감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 미국에서 제가 작가님께서 이런 강연을 해주시고 저랑 또 이런 그 토론회 자리를 허락해 주시면서 막 찾아보고 해봤더니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 게 그렇다. 근데 사실 어제 그 보여주셨을 때 그 공감의 포인트라고 적어주신 것들을 보고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르지 않구나. 이게 소통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일테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영화가 어쨌든 한국 영화하고 드라마가 해외에서 그래도 인기를 갖다 이제 얻은 지가 이제 꽤 됐고 특히나 이제 올드보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은 갖다 이제 그 일반 상업 영화 중에서 크게 이제 인기를 얻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영화제 쪽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국 영화의 특징, 그러니까 한국 영화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 영화는 감정이 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미국 영화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어떤 이런 감정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게 그렇게 울어야 될 뭔가 감정을 격렬하게 막 하면서 뭔가 할 일, 이런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뭔가 인상적으로 갖다 다가오는 점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미나리라고 하는 그 영화도 되게 미국 영화고 사실은. 미국적인 어떤 정서적으로 인디 영화의 어떤 그런 되게 어떤 컨벤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순자와 이 관계를 보고 있으면 되게 그 감정이 세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물론 이제 겉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대단히 갖다가 이제 열정적인 어떤 정열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거죠. 네. 그래도 두 번째로 좀 제가 살펴보려고 준비한 게 제가 좀 적어와서 준비해 왔거든요. 미나리 이해라고 해서 보면은 한국의 시청자들이 볼 때, 관객들이 볼 때 조금 저렇게 이민을 가나?라고 할 포인트를 몇 곳을 잡아왔는데요.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주를 할 때 트럭을 모으는데 뒤에다가 그 트레일러를 실어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이사를 가잖아요. 이게 대중적인 거야? 아니면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 70년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거야? 제가 보고 자라고 한 16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봤던 사실의 기초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그렇게 이사를 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중상층 이상 사람들은 뭐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트롤에 옮겨서 이사를 간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농장을 가꾸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 그게
이 사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물줄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미국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이 다 깔려 있고요. 뭐 물론 시골도 깔려 있는 곳들이 많은데 문제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워낙 약하고 혹은 부도가 났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세가 한 달에 비싸죠. 200만 원, 300만 원씩 카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그 제이콥이라는 주인공이 땅을 열심히 파고 본인이 물을 마련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또 느꼈고요. 또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한번 좀 몇 가지 저희가 주제를 정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저는 간단히 그냥 일단 약간 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일테면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교회를 가기도 했었고 모니카는 되게 일단 믿음이 좀 이제 세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이콥은 뭔가 하여튼간에 교회에서 약간 좀 이제 약간 상처받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모니카가 이제 하여튼간에 이제 아칸소로 가서 백인교회 갔다가 하루 갔다 나가지 말자라고 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모니카가 이제 병아리 감별 싸러 있는 그 옆에 있는 한국 여성하고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 갖다 한국인이 14명이나 있는데 왜 한인교회는 없냐라고 하니까 이제 여성이 딱 하는 말이 다들 한인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뭐 이야기를 약간 듣기로 보통 이제 이민자들이 가면은 커뮤니티가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 안에서 뭔가 관계들이 막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경험한 게 없으니까 한번 재미교포들을 그 안 커뮤니티 안에서 한인교회가 어떤 정도의 역할을 드리고 주로 어떤 이미지인지 그걸 좀 해주시죠. 네, 그냥 제가 이게 전체를 대변해서 사실 한국의 이민자가 약 350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민자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험에 근거해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그리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 커뮤니티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믿음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구직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미팅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인 도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총체적인 집합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좀 다르게 봤던 거 혹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세 친구들, 흔히 말해서 2세 아이들이나 혹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다른 민족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를 믿는 방법은 하느님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영화 보면은 이 손가락 뒤로 많이 하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처럼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혹은 어느 정도 한국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종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개신교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믿음하고는 좀 다른 뭔가가 하나 추가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때문이 아니라 사실 갖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뭔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겠죠 많이. 아마도 이제 제이콥도 이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믿지 않고 처음에 계속 이제 안 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이콥의 경우에는 그런 사실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거의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똑같더라고요. 트레일러 이렇게 있고 밭에서 일하는 모습 그런 것들 있고 가족 이야기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되게 이 영화가 손에서 이제 리얼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공감이 쉽게 되는 거겠죠 이 안에서. 그리고 이제 한번 말씀을
작가님께서 어떻게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했던 포인트가 인종차별 네. 문제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서 그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들을 그 주제를 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이제 그걸 딱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갔을 때 아이들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명은 갖다 이제 그 애한테 와서는 자, 이 중에서 한국말이 뭔지 이야기해 보면서 뭐 총, 콩,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안에서 갖다 딱 이제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갖다 이제 아들 데이빗한테는 또 남자애가 와가지고서는 이야기하면서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플랫해 평평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사실 둘 다가 지금은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갖다 이제 그쪽에서는 갖다 이제 중국인에 대해서 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 이제 단어를 쓰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얼굴 이야기할 때 평평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빗 같은 경우에도 플랫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A의 집에 가서 놀고 그 집에서는 갖다가 제가 이제 카우보이가 되고 싶어하는 뭐 이런 거 막 보여주고 그랬을 때 이제 그거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은 이 아이들한테 악의가 없는 거죠. 얘는 갖다가 뭔가 이렇게 뭐 아시안이고 뭐 다른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근래 나온 책 중에서 그 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차별은 차별이야. 그리고 우리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나는 선의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오히려 차별이 될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차별 의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저는 그 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야 되는 것들은 맞는 건데 또 그렇더라고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너는 나쁘니까 이거 자체가 인종차별이라든가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이 처음 자신과 다른 것을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사실은 적개심이 안 나오면 오히려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일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나쁘니까 우리식으로 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를테면 유럽인들이 갖다 이제 북미하고 중남미 대륙을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을 갖다 다 개종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던 것들 그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식으로 사는 것들이 문명화가 되는 거야라고 이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것들이 바로 인종차별이긴 한데 이 어쨌든 그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들과 이거는 되게 복잡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이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무지에서 출발을 했을 때 은연중에 그러니까 어떤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지에서 출발해서 그냥 다름을 표현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람 입장에서 차별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또 이제 한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획득을 하고 미국으로 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마인드가 영화에서 저는 그게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뭐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오리엔탈리즘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쁜 사람을 이야기하면 서구형 미인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혹은 남자를 얘기해도 백인 탈모가 있는 할아버지가 스포츠카를 몰면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연상이 되는데 한국 할아버지가 스포츠카를 몰면 이게 멋지지 않아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서구권 문화들이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우리가 갖게 된 그들에 대한 선망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되게 좋은 단어 같은데 어떤 학자가 미국에서 이민 그 차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잘못 오인되거나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되게 맞는 어떤 영화적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영국 같은 국가가 이제 사실 그런 종류로 뭔가 이렇게 하여튼 좀 이제 가진 사람들이 뭔가 이제 뭐 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제일 미국에 비해서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영국은 뭐냐면 이 계급제가 명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뭐냐면 갖다 이제 딱 그냥 이를테면 축구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갖다 펍에 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축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벽돌집에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딱 그냥 블루 컬러
딱 정해져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영국이야말로 갖다가 다 이 계급 안에서 딱 돼 있는.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신세계에서 자신들의 어떤 질서를 만든 거고, 또 그것 자체가 또 이제 그런 맛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모든 것이 양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지점들이.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것 갖다가 이제 뭐 그 부유층 아니면 상류층의 이 기부라든가 시혜만으로서 뭔가가 좋은 점들이 갖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저는 한편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작가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는 걸 알고 사실 표현하고 싶었던 게 이제 흑인들에 대한 차별. 이제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인종차별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타인종, 특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서구권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 사람들을 그렇죠. 볼 때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92년에 로드니 킹 사건으로 그렇죠. 발발했던 LA 흑인 폭동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그들의, 제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들이 경험했던 차별은 지금 우리가 다른 인종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접근 자체가 달라야 한다.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흑인들이 1550년부터 1669년까지 총 1250만 명이 아프리카에서 납치당했고 그렇죠. 미국에 2달 동안 항해를 거쳐 들어왔는데 실제로 오는 과정에서 2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1000만 명이 이제 납치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노예로 팔리고 어떻게 보면 그 남북 전쟁도 노예제 때문에 생겼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자기의 삶이었고 역사였고 투쟁이었고 구조적인 차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면은 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흑인이 인구 비중으로 보면 13%밖에 안 되는데 감옥에 가 있는 흑인 혹은 경찰관 총에 맞아서 죽을 확률은 백인의 5배, 10배까지 높아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들은 좀 차별을 다르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역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흑인들이야말로 그냥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인간답지 않은 취급을 당하고 그러고 있다가 인간으로서 갖다 이렇게 대리가 이제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쩌나 딱 보이기 때문에 백인과 흑인은 일단 이렇게 피부 색깔로 딱 이제 그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누구나 뭐 이를테면 아시아로 치면은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좀 이제 그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으면 그걸 이제 내가 약간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래 누군가를 갖다가 결국은 이제 은연중에 차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만민 평등주의를 어떤 식으로 갖다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게 실현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민족 사회로 가는 거죠. 한국도 뭐 이제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갖다 이제 점점 깨지고 있고 게다가 고령화 사회가 되게 빠르게 되면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정말 증가시키지 않으면은 이제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민자들을 갖다 대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절대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점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혹시 이제 뭐 어제 이제 작가님께서 주신 그 단어 중에 네. 증오범죄라는 단어. 예, 그렇죠. 네, 증오범죄가 사실 많이 대두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야기되면서 증오범죄 때문에 그 한인 그렇죠. 뭐 교포들이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고요. 뭐 영화에 녹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영화요? 네. 미나리 증오범죄. 혹은 같이 뭐 저는 미나리에서 그런 건 딱히 못 느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당연히 갖다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차별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뭐 내가 의식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갖다 무의식적으로 갖다가 어쨌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갖다가 이렇게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월감 갖고 있는 그런 것은 당연히 있는 건데 지금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갖다가 이제 그 범죄물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갖다가 이제 FBI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미드가 있는데 그 FBI에서는 갖다가 증오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증오범죄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 증오범죄에서 갖다가 특히나 이제 지금은 갖다가 이제 그 중동 사람들 아랍인에 대한 어떤 증오범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서 이제 로에너도 SVU 거기서는 또 이제 뭐냐면 갖다가 이제 뭐 노예인이라든가 여성 그러니까 여성 혐오 그다음에 뭐 노예인 혐오 그다음에 갖다가 이제 그런 그 이를테면 성소수자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 범죄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어쨌든 미국에서는 법으로는 혐오 범죄에 대한 것들, 증오 범죄에 대한 것들은 더 세게 처벌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법률을 네, 법률 자체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되게 경계가 되게 애매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 뭐 인종, 그러니까 뭐 피부색 아니면 갖다 뭐 이데올로기, 뭐 사상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갖다가 뭐 혐오하고 증오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우리는 처벌을 세게 할 거야. 이건 정말 나쁜 짓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적인 합의를 가지고 법을 만든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갖다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 좀 법으로서 갖다 그걸 갖다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갖다 이제 차별금지도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게 아까 그 일부 그 중국 바로 알기의 차코페페 그 배덕형 대표님도 경험하셨고 저도 많이 느꼈던 얘기인데 이게 언론의 선정성 문제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맞아. 혹은 왜냐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시안에 대한 징후 범죄가 작년 대비 150% 증가했다. 혹은 이게 비상이다. 난리가 났다. 혹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이었을 거예요. 조승희 예. 군의 그렇죠. 그 버지니아 택 사건이 그렇죠. 있었을 때, 뉴욕시티에서 맨하탄에서 한인들이 걸어 다니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다니지 마라. 라는 식의, 혹은 톡소리 오면, 뉴욕의 마트가 텅텅 비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지만, 뉴욕의 마트가 텅텅 비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조승희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건, 내가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가 왜 미안한데? 그게 그 조승이라는 사람이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잖아. 혹은 요번에도 그 통계를 보니까 작년 대비 많이 늘긴 늘었더라고 150%. 그렇죠. 근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2명에서 10명으로 늘고 뭐 3명에서 15명으로 늘었는데 그게 그 미국에서 다니기 위험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은 들었었거든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런 것들. 일단 저도 이제 여행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막 위험한 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테면 뭐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서 이야기되는 게 브라질에 가갖고 파벨라라고 하는 빈민가 그쪽으로 절대 가지 마라.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위험한 지역이니까 거기는 가서 총도 정말 많고 막 이제 돼 있는데 그거 갖다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갖다 거기 가서 이제 글을 쓴 게 뭐냐면 자기도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파벨라를 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또 궁금해서 어쨌든 가봤는데 가서 갔다가 이제 하여튼간에 막 쭈뼛쭈뼛 하면서 이제 딱 가보니까 크게 이렇게 뭐 위험한 것 같지 않아서 좀 더 양쪽으로 가보니까 어디 뭐 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 주인이 되게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면서 역시 어디나 가서 사람이 사는 데는 비슷하고 물론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어떤 지역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지역을 가더라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는 또 이제 어떤 사람 같은 제 지인 중에서는 브라질에 이제 딱 갔는데 진짜 파벨라도 아니고 되게 유명한 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핫한 핫플레스 바에 갔는데 바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갔다 막 술 마시고서는 조금 마시다가 좀 일찍 나왔대 한 8시 한 9시 정도 이제 그때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거의 한 30분도 안 돼갖고 무장검도 와서 거기서 돈을 다 뺏겼다라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핫플레스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이것이 뭔가 이제 늘긴 늘었죠.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갖다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한 FBI라고 하는 그 미드를 보더라도 그게 맞거든요. 증오범죄가 는 건 많아요. 확실하게 증오범죄가 늘긴 늘었고,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도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증오의 이야기라든가 뭔가에 대한 뭐 책임을 갖다가 뭐 일단 아시안에 있어 뭐 아니면 중국에 있어 뭐 어디에 있어 이렇게 퍼다르고 그걸 갖다가 막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류의 미디어가 개인 미디어도 되게 많고 심지어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이제 그 왓챠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라우디스트 보이스라고 하는 같은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러셀 크로우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폭스뉴스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로저 에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 이제 폭스뉴스 만든 과정 이야기 보여주는 건데 폭스뉴스가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같은 것들도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되게 뭐냐면 갖다 편파적인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는 앵커들을 오히려 더 키워주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랬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폭스뉴스가 케이블 뉴스 중에서 항상 1등이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1등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되게 선정적이고 되게 뭔가 파격적인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갖다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열광하기 때문에 팔리니까 그런 뉴스를 또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언론들이 갖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어쨌든 간에 계속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언론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에 부안해동해서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이 뭐 일베를 중심으로 계속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중국 사람 뭐 이렇게 뭐 외국 사람 막 이렇게 막 차별도 하고 혐오도 막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뭐냐면은 당연히 같은 위험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가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인 거지. 그것 자체가 어떤 나라만의 문제이고 어떤 지역만의 문제이고 그 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뭔가 문제가 있고 저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글쎄 저희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혹시 지금 뭐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그 작가님께 여쭤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 사실 마지막 다루기 전에 이 얘기는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아까 인종차별 문제도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종교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헤이크라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중처벌되는 게 맞고요. 특히 그 어떤 뭐 좌다 우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이제 자본주의의 그 총화, 자본주의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선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그거를 금기시하거든요. 근데 좀 이게 우리나라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던 게 그 미나리라는 영화가 사실 이민자의 스토리, 이민자의 삶을 그 극화시킨 영화다 보니까 이민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외국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진미교포들이 되게 많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교포는 약간 정체성이 좀 복잡하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복잡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2세, 3세로 점점 가면은 저는 그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계 미국인 그다음에 한국계 일본인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유태인처럼 전 세계 어디를 가 있더라도 우리는 유태인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저는 당연히 갔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갔다가 이제 가서 한국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동의할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 왜냐면 뿌리가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교포들이 갔다가 한국에 오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많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가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갖다 슬펐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 택시 기사라든가 택시 운전수라든가 아니면 갔다가 뭐 식당 같은 데 갔는데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갔다가 자기가 제일 교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말을 못한다라고 한국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비난이라든가 막 욕을 뭐 심지어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이 어떤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에 대한 너무 이제 의미부여가 크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가서라도 항상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 근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무엇인가는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민자가 이 안에서 이제 그 미나이가 저는 이야기하는 지점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작물을 악한 소식으로 재배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갖다 물을 어떤 식으로 얻고 그 안에서 갖다 이제 농사를 어떤 식으로 짓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결과적으로는 수용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민자의 국가이고 이민자들이 와서 아 미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물론 당연히 갖다가 한국인으로 출발했던 미국인 지금은 미국인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봤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이민자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에서 바라볼 때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한국 사람이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문화라는 게, 문화적으로 그렇죠. 교육되지 않습니다. 그 아메리칸 히스토리라는 과목들이나 혹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민하신 분들의 현재 2세라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성인이 된 사람들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민을 가셨을 때 일을 모두 맞벌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맞벌이로 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는 미국 시스템에 있는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공동체 문화가 아닌 개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교육을 뭐 프리케이라고 하는 뭐 유치원이나 뭐 프리스쿨 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아예 그쪽에서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이 일자리에 일을 하러 가셨다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저녁이고 하루 중에 저녁에 잠깐 엄마 아빠랑 얼굴을 맞대고 한국말을 이해하고 소통을 하지만 결국엔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부터 모든 일과를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이해할 거다 혹은 한국 문화를 다 갖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가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인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타고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가 이제 어떤 그런 그냥 그 일반적인 가정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갖다가 이제 학교에서 받는 교육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갖다가 교육과 환경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선택, 결단,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뭐가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에서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주변 친구들도 다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미국인이고 계속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미나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게 이렇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뭐냐면은 이 영화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가 이제 딱 시작되는 지점은 순자가 온 그때부터란 거죠. 순자가 와서 이 할머니는 영어도 거의 못하고 오로지 한국적인 걸 모든 걸 다 이제 그냥 이제 습관들과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 어색하고 되게 싫어하는 거죠. 이태원 같은 그 안에서 나오는 뭐 오줌부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차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이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들을 갖는데 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 세계에서 갔다가 뭐 유럽에서 오고 아시아에서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미국인이 됐을 때 이것이 서로 유대감을 갖는 것을 방해할 것인가?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고 해도 그리고 미국적인 어떤 생활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또 일본에 있고 뭐 유럽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유대감이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같은 종류의 어떤 원형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확인하지만 또한 다른 것들을 갖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라는 것들 같으면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항상 나와 똑같다라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미나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백인 아이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너는 같아 평평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알고 자기가 우리가 이제 다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같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또 한편으로 한 가지 좀 재미있게 봤던 포인트가 너무 제가 이미 1세대로서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대부분의 이민 가정들의 2세 아이들이 있는 이민 가정들이 부모님들이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연세가 혹은 나이가 있어서 이민을 가셨고, 생업이라고 하는 게 그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생업을 선택하신다고 하셨을 때, 아까 그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내일 가게. 마트라고 하는 개념이 뉴욕에선 델리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유태인들이 네. 만들었던 이제 핫푸드 같이 파는, 그렇죠. 혹은 세탁소, 네. 뭐 이런 종류에서 생선 가게, 청과상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환경적으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집안의 대소사의 결정 권한을 아이에게 이양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역관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의지하거나 감정적으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의존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게 본인이 어려서부터 그런 선택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가 약간 좀 이상한 형태로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가는 경우는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더 실드라고 하는 미드가 있는데요. 그 미드가 뭐냐면 이제 미국의 LA의 파딩턴이라고 하는 지역, 이제 우범 지역. 그 우범 지역에는 한인타운도 포함되어 있어요. 흑인 구역과 히스패닉 구역과 한인타운도 포함되어 있는 그 구역을 갖다 이제 무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경찰 드라마 같은 건데, 그 주인공이 이제 악덕 형사가 나오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한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 범죄에서 한인들, 뭐 태국계 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아시아계 같은 경우가 딱 있으면은 가족 이야기가 대부분 나와요. 근데 그 가족 이야기가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아이들이 2세, 3세가 부모 세대를 심한 경우는 죽이거나 아니면 그들과의 어떤 트러블 때문에 뭐가 생긴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가 나온 때가 2002년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지금 이제 미나리에 비하면 갖다 거의 한 20년 정도 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1세대와 2세대의 갈등들 같은 경우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네,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시면 작가님이 계시고, 저는 뭐 주최자기도 하지만 이민자로서 참석을 했는데요. 채팅을 하시거나 음성을 키시고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구원에 대해서 서로 별로 공감이나 동의가 되지 않으신다고. 왜 이 키워드로 영화가 설명이 되는지. 네. 마지막에 순자로 인해 불이 나서 이혼하거나 별거에 들어가기 전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결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불이 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완전히 갖다 이제 끝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은 가서 미나리를 갖다가 이제 제이콥과 아들인 데이빗이 같이 가서 캐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뭐냐면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네리가, 그러니까 이제 부인, 모니카가 만약에 갖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해서 도시로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데이빗을 반드시 데리고 왔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데이빗은 심장병이 있으면 좋아졌지만, 약간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다시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병이 있는 아이인데 데이빗을 아버지한테 맡기고 갔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영화의 전체적인 후반의 딱 결말 정서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갖다가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갖다가 기본적으로 다시 가족이 재결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불이 나와가지고 순자가 그야말로 망연자실해서 갖다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앤과 데이빗이 따라가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이 나서 완전히 가족이 이제 그냥 끝나는 과정으로 갖다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갖다 순자가 그렇게 망연자실하면서 가버리고 그 상황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아니면 갖다 이제 뭐 누가 죽었다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영화가 이건 대단히 갖다 비극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란 거죠. 그래서 갖다가 오히려 이제 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미나리 장면이 이제 이성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갖다 다오징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물을 찾고 다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결국 희망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결국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해석을 할 것인가의 그런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 영화를 처음에 만들려고 시작을 할 때서부터 자신은 그렇게 이제 그 제이콥과 데이빗이 함께 미나리를 캐는 장면, 이 장면 반드시 넣고 싶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갖다가 결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 장면이 이 감독이 이야기하려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 장면이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인데, 물론 저는 이제 한 가지 약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되게 가부장적이에요. 네. 되게 가부장적인 것이 뭐냐면은, 제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갖다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 제이콥의 어떻게 보면 헛된 욕망, 뒤에 가서 결말이 희망으로 끝내기는 하는데, 그래 약간 저도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봐도 제이콥이 갖다가 그렇게 악한 소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심지어 심장병인 아들이 있는데도 1시간 반이나 병원까지 걸리는 그 지역에 가서 그걸 굳이 하겠다는 게 가부장이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되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강박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갖다 끝까지 어떻게 관철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지점은 되게 불편하고 그런 것이 문제라고 이제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어쨌든 간에 결말은 희망적으로 일단 끝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이제 테마가 결국 이 구원으로 아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 질문을 네. 이렇게 사실 한국 분들이 되게 저도 그렇고 궁금해할 질문인데요.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하나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한 게 뭐냐면은 한두 개 정도는 주지 않을까 그래도. 왜냐면 이제 그 아카데미가 계속 이제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봉준호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기생충이 막 화제가 될 때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아카데미는 로컬 영화제 아니냐. 미국 영화들, 미국 영어권 영화들, 미국과 뭐 기껏해봤자 뭐 영국, 뭐 호주 뭐 이런 데의 영화들 상을 주는 로컬 영화제 아니냐. 근데 이제 자기는 이미 칸 영화제라고 하는 국제 영화제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제 그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원래 그때 되게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카데미 영화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 뭐 하여튼 과학 영화 뭐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 갖다 이제 영화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 안에서 회원들이 이제 투표하는 것이고, 근데 오랜 동안 지나면서 이제 권위를 받은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제가 된 건데, 기본적으로 영어권 영화들에만 상을 준 거죠. 거의 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욕을 계속 먹다가 보니까,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갖다가 이제 상을 주긴 줄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부터 무슨 뭐, 기생충한테, 게다가 영어가 거의 한마디도 없는 그런 영화에 상을 주겠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준 거죠, 그걸. 작품과 감독까지 줘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이제 작년에 그렇게까지 줬는데 또 한국 영화가 다시 올라갈 기회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제 브래드 피트 같이 제작을 해서 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한국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가 이제 다시 올라갔고 그랬을 때 이 영화를 또 완전히 또 무시하는 거는 갖다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하나 정도는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냥 보통 그냥 가장 주기 쉬운 상은 각본상이라든가 음악상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갖다가 좀 이제 약간 그래도 화제라든가 뭔가 여기서 이제 작년에 기생충처럼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를 주기 위해서 상을 준다면은 결국 이제 배우상을 갖다 줄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이제 기생충에서 사실 배우상이 없었고 배우상이 갖다가 이제 준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되는데 한국에서는 윤여정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갖다 거의 한 30개 정도를 갖다 받게 됐고 윤여정이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어쨌든 스티븐 연하고 윤여정 배우가 이제 그 후보로 올랐는데 의미로 따진다면 미국에서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한다면은 처음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배우가 이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스티븐 연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카데미로서는 더 뭔가 의미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약간 하고 있어요. 윤여정한테 상을 주는 것들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은 왜냐면 갖다가 이제 이를테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메이저 영화들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아시아 배우가 여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들이 꽤 있는데
남자 배우가 주연 맡은 경우는 거의 없어. 음. 한때 뭐냐면 성룡이라든가 액션 영화들 뭐 이런 코미디 영화 몇 개에서 맡은 건 있지만은 거의 없어요. 조연으로 많이 나왔죠. 조연으로.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스티븐 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미국에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 인지도도 꽤 있고 워킹데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랬을 때 아시안 아메리칸 배우가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뭔가 이 활동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아카피나라고 하는 배우가 특히 여배우가 이제 여기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었었고 막 돼 있었는데 이런 지금 이제 스티븐 연이가 올라서 이제 상을 받게 되면 대단히 뭔가 아카데미가 또 한 번에 뭔가 되게 이렇게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를 받으면 각본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은 한 두 개 정도를 받게 되면은 갖다가 그 배우상을 뭐 하나를 갖다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갖다가 이제 작품상이라든가 감독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성 감독한테 상을 줄 것 같아요. 아,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 여성 감독한테 줄 것 같기 때문에 미나리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가 예측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우리 영화평론가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이제 항상 이 줌을 통해서 대면을 통하지 않고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을 받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전부 그걸 해드릴게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 뭐 영화에 관련해서 혹은 뭐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아니면 이민자에 관련해서 영화적인 측면에서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전부 다 언뮤트를 할 수 있게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항상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사실 그러면은 잠시만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네. 작가님께서 예. 네, 말씀해 주셨던 네, 부분을 네. 다시 언급해 주신 네. 거라. 그렇죠. 네, 지금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한국인 재미교포에 대한 어떤 그런 영화 속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80년대, 90년대에서는 갖다 약간 좀 안 좋은, 오히려 갖다 되게 돈만 알고 지역사회는 공헌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많이 보여졌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캐나다지만 뭐 김신혜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 지역사회에 아주 잘 이렇게 어울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갖다 이제 존조가 나왔던 영화 제목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컴퓨터로만 갖다가 이제 계속 보면서 딸을 찾는 네네네, 서치 맞아.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도 어쨌거나 이제 한국인이 갖다 이렇게 딱 등장을 하고 그 영화에서는 갖다가 뭔가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갖다 이제 재미교포에 대한 어떤 미국인의 뭔가 차별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죠. 그냥 딱 진짜 그냥 미국인으로서 그냥 미국인인데 한국계인 이런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또 이제 스티븐 연이 나왔던 워킹데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시안계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뭐 특별하게 뭐 없어요. 그냥 미국인들은 그냥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그냥 다양하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어떤 그런 특히 아시안계라든가 이제 한국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도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좋아진 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80년대 영화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일본인에 대한 인식들도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때는 특히나 이제 일본인들이 왔다가 이제 무슨 뭐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에는 건물도 사고 막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는 기업가 뭐 건물가 막 이런 거 사면서 되게 인식이 안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요즘에는 갖다가 뭐 특별하게 이제 없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차별적인 인식이 완전히 없어졌는가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고 당연히 존재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이 미국의 영화 드라마에서 보여지고 있는 인식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1시 40분부터 엄청나게 긴 시간을 논스톱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중국에서 첫 번째 1부는 중국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김봉석 작가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대면으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상 이제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진행상 미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 저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정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3월 16일 그 무료 글로벌 세미나를 마치고요. 3월 31일 날은 다시 라이브로 미국과 연결이 됩니다. 저녁 8시에 강연이 시작되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 7시입니다. 오전 7시에 류지연 이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몇 가지 주제가 있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 이민 변호사란, 그리고 한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의 차이 등등에 대해서 글로벌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되고요.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선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의 무료 글로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시금 다음 강연 때 무료 글로벌 세미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네, 아니 뭐 질문을 이렇게 막 올려주시면 좋을 텐데 인사만 올려주시니까 이게 질문을 이렇게 해주셔서 좋을 뻔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질문이죠. 네. 아직 안 보셔서. 근데 저 스포일러를 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스포일러를 듣고서 일부러 기사를 찾아보고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지. 좀, 평론가님께서 영화의 전문가가 평가한 영화, 내면에, 영화 안에 숨어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영화를 즐기시면 오히려 더 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코로나 때문에 45만밖에 보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숫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본 거예요. 역전해 본 거죠, 지금. 정말 많이. 네, 시간 갖다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2